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해남으로 귀촌해서 고구마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35살 남성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왜 귀촌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1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요. 그때 일로 김포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엄마와 단둘이 이곳 해남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자기야, 이번 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 조금씩 풀리고 나서 장사가 조금 되네. 전처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 왜? 아니, 우리 연애 시절에 딱히 뭐가 없었잖아. 나도 그렇고 당신도 모아둔 거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모아볼까 하고. 나는 모아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게 차리느라 그런 거고. 이전 직장 잘 다니면서 알뜰하게 모아서 가게 차린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이번에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가도 돼? 여행? 아, 저번에 미정 씨랑 규린 씨랑 필리핀 간다고 했던 거? 필리핀, 세부로 다녀올까 하고. 그래, 다녀와. 지난달에 당신 직장 그만두고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 이참에 푹 쉬다 와. 당신은 같이 못 가는 거야? 가게도 이제 안정화돼가는 입장이라 내가 비우기가 좀 그렇지.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럼 다음에는 꼭 가자. 알겠지? 나만 놀러 가서 미안하고. 아니야, 그간 공장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몸도 많이 상하고. 이제는 좀 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알겠지?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사랑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갔어요. 애초에 대학은 생각도 안 하고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서 커피향을 맡으면 유독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카페 사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전역 후에는 커피 원두를 납품하고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한 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 5년 뼈 빠지게 잠도 안 자고 일하니 제법 많은 돈이 모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작은 카페는 하나 차릴 수 있겠다 싶어 과감히 퇴사하고 카페를 차렸어요. 김포에 있는 산업단지 근처에 차린 작은 카페인데 제지 공장에서 일하던 아내도 그때 만났어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호감을 표시했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입니다. 여느 부부들처럼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자기야, 부탁 좀 하나 할 수 있을까? 말해봐, 무슨 부탁인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서아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네. 생활비도 보태줘야 하는데 내가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처제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얼마 보내주면 되는 거야? 나한테 1,000만 원만 보내줘. 등록금이랑 이번에 기숙사 신청도 못해서 밖에서 자취한다더라고. 서아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할 거야. 우리 사이에 뭘 미안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줘. 알겠지? 광현 씨도 알다시피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이해 좀 해줘. 부탁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이랑 나는 부부라고. 서아도 처제가 아니라 그냥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고마워.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평생 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몸이 조금 불편하세요. 어려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십니다. 그렇다고 장애 판정을 받으셨거나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버지와 김포 외곽에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혼자 적적하니 살림을 합쳤으면 하는 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도 신혼을 조금 보내고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겠다고 먼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로 저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있니? 나는 카페 일 보고 서진이는 집에 있을 건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집에 혼자 있기도 적적하고 이참에 반찬도 좀 해다 줄까 하고. 어머니, 저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가서 집에 없어요. 반찬 저번에 해다 주신 것도 많아서 저희 다 못 먹고 버렸어요. 조금만 해다 주세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
그럼 너희들 시간 날 때 맞춰서 가야겠구나. 이번 주에는 광현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이나 하고 들어오지 뭐. 너희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그래 엄마, 카페 와서 커피 한 잔에 나랑 밥 먹자. 그리고 자기는 저번에 친구들 만났는데 이번 주에 또 만나? 나는 친구 없어. 나도 볼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나를 세워서 말해? 그냥 만나러 간다고 하면 될 일 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계획에 차질이 생겨요. 친구들이랑 약속한 걸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당장 내일이 주말인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 주시는 게 어딨어요? 자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온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먹을 거 해다 주시는데 그냥 고맙다고 하면 안 돼? 그만해라, 광현아. 내가 갑작스레 물어본 거긴 하잖니. 세아가 걱정 말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야 카페 운영하면서 자리 잡느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도 없이 일해서 바쁘다지만 가끔 엄마랑 만나서 커피 한 잔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내는 결혼 후에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이곤 했답니다. 그러다 처제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형부, 바빠요? 처제 오랜만이야. 요즘 대학생활 하느라 바쁘지? 카페 마감 중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언니는 연락이 안 돼서요. 저 지금 응급실인데 형부가 와주실 수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서. 뭐? 응급실? 어디 다쳤어? 아니, 저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고 나서. 크게는 아니고 그냥 골절이라는데 아무래도 핀 박아야 할 것 같아서요. 수술해야 하는데 간단한 거래요. 뭐? 수술까지 한다고? 언니한테 연락은 해본 거야? 근데 알바를 한다니. 대학 등록금 벌려고 알바하는 거죠 뭐. 작년 가을에 휴학하고 벌써 반년 지났는데 모르셨어요? 언니는 다 알고 있는데. 뭐? 언니는 그런 말 없던데. 지난달에 처제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태줘야 한다고 돈 받아갔거든. 돈이요? 저 돈 필요 없어요. 대학 휴학했는데 등록금이 왜 필요해요? 저 그리고 알바로 짭짤하게 벌어서 손 안 벌려도 되거든요. 뭐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형부, 저 급한 건 아니고 보호자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정리하시는 대로 빨리 오세요. 알겠어.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30분 안에 갈게. 아내의 말과는 다른 상황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말 동안 아내는 연락이 되질 않았고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메시지 이외엔 오는 연락도 없었어요. 자기야, 무슨 전화를 이렇게나 많이 했어? 서아 얘는 또 왜 이러고. 당신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화기는 폼으로 들고 다녀? 왜 갑자기 신경질이야? 안 그래도 확인하는 대로 연락하는 건데. 무슨 일인데? 아니, 사람이 말이야. 적어도 기본적인 연락은 돼야지. 그리고 외박이 웬 말이야? 아, 거참. 나 서영이랑 술 마신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만난 거라 회포 좀 풀고 취해서 이제 일어난 거란 말이야. 미리 말했잖아. 친구 만난다고. 장난하니? 어제 처제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 알바하다가 사고 나서 수술해야 하는데 당신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갔었어. 그래서? 수술했어? 많이 다친 거야? 참 빨리도 물어본다. 심한 건 아니고 핀 하나 박아야 해서 그거 수술했어. 내일 모레 퇴원할 거야. 다행이네. 그럼 해결된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성질을 내? 지금 뭐가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당신 그리고 처제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탠다고 받아간 거 뭐 했어? 처제가 작년 가을에 휴학했다던데 뭐가 맞는 거야? 어? 아, 그거 내가 미리 받은 거지. 뭘 그런 걸 물어. 서아한테 쓸 돈이니까 걱정 말라고. 아니, 설마 다 써버린 건 아니지?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거짓말은 무슨. A씨 짜증나. 나 더 놀다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A씨? 아니 지금 내가 이상한 거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저번에 엄마 일도 그렇고 당신 요즘 이상해. 내가 뭐가 이상한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아무튼
나 더 놀다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툭하면 친구들을 만난다며 잦은 외박에 잦은 외출을 일삼는 아내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제에게 보태준다던 돈뿐만 아니라 제 카드로 뭘 하고 노는지 자꾸 내역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하는 생각에 그러려니 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화가 나더군요.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부터 믿음이 가질 않았고 오랜 고민 끝에 아내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며칠 뒤 연락 와서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잔뜩 주는데 기가 차더군요. 아내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외박을 했던 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더군요. 제게 생활비라고 받아갔던 크고 적은 돈들로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며 땅이며 재산 정리를 했는데 제법 많은 금액이더라고요. 아내는 그걸 노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 이거 해명 좀 해줄래? 이거 뭐야?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이거 범죄인 거 몰라? 그래, 하도 수상쩍어서 내가 뒷조사 좀 했다. 당신이 툭하면 친구들 만난다 그러고 외박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저번 주에 우리 엄마 생일이었던 건 알아? 그건 까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이야? 내가 언제 집안일 나 몰라라 한다고 그래? 왜 이렇게 발끈해? 그냥 사실 여부 확인하는 거잖아. 저 사진들 설명 좀 해봐. 다른 거 데이트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모텔 사진은 뭐지? 아, 그게 당신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새끼랑 같이 있지? 그리고 처제 핑계대고 가져간 돈 저 새끼한테 썼더라? 지금까지 나 속이고 그랬던 거야? 아니야.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 엄마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왜 들어놓는 거야? 왜 자기 멋대로 엄마 보험을 드는 거냐고. 이거 엄마는 알아? 아니 모르지. A씨, 이왕 이렇게 된 거 배째라지. 그래, 내가 돈 좀 필요해서 그랬다. 어쩔 거야? 그리고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당신도 급전 필요할 거 아냐. 미리 신경 써서 보험 들어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믿었니? 미리 들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언제 죽나 하고 고사 지내고 있겠지. 이번에 땅 보상 받으면서 생긴 돈 그거 말하니까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랑 말장난 할 생각 말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와서? 어차피 당신 나한테 마음 없잖아. 이대로 이혼할 거 아니야? 너 진짜 막대 먹었구나.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몰라. 까짓 거 이혼해. 대신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내가 왜?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거든? 조만간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서류에 사인이나 제대로 해.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원만히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내연남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워낙 갖고 있던 증거가 명백했고 저는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남에게 보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와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죠. 얼마 뒤 처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부, 잘 지내시죠? 처제, 잘 지내지? 아픈 데는 없고? 지난번에 수술한 곳은 괜찮아? 네. 얼마 전에 핀 뽑고 재활 다니고 있어요. 조금 뻐근하긴 한데 지낼만 하네요. 다행이네. 언제 한번 커피 마시러 와. 언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맘 내킬 때. 사실 언니랑 연락이 안 돼요. 형부랑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남자랑 어딜 갔는지. 그렇구나. 그래도 처제는 밥 잘 먹고 잘 지내야 해.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굶을 사람은 아니니까요. 오늘 형부한테 할 말 있어서 연락했어요. 뭔데? 형부,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동안 저 위해서 많이 보태주신 거 알아요. 언니가 제 핑계대고 가져간 돈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요. 처제, 그렇다고 이건 좀 아니지. 이거 처제가 어렵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 아이 참, 그럴까봐 이렇게 연락드린 건데. 얼굴 보고 직접 전해주면 안 받을 거잖아요. 이미 계좌로 보내놨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언니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 처제가 왜 이러는 건데?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고 나한테 이걸 왜 줘?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그럼 잘 지내시고요. 처제, 이혼하고 아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연남과 어디론가 떠났다고 합니다. 때 아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카페를 처제에게 물려주고 엄마와 함께 해남으로 귀촌하기로 했습니다. 처제가 여유가 되질 않다 보니 대학을 계속 다닐 수가 없다며 자퇴를 했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처제에게 카페를 넘겨주었습니다. 엄마는 해남이 고향이셔서 차라리 여기서 마음 편히 남은 여생 살다 가고 싶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도와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업과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지 온라인으로 고구마 판매도 시작했고요. 아들, 집에 오려면 멀었니? 옆집 박 할머니가 저녁 같이 먹자고 우리 초대하셨는데. 아, 나 금방 들어가요. 여기 읍내에 씨앗도 좀 사고 사장님이 고구마 좀 달라고 하셔서 전해드리느라. 아, 그리고 이건 말할까 하다가 하는 건데 왜요? 뭔 일 있어요? 사실 요 며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계속 와서 안 받았거든. 보이스 피싱인지 그런 건 줄 알고. 근데요? 누군데요? 글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더라고. 진짜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는데 서진이 이야기를 하더구나. 서진이요? 그 사람이 왜요? 뭐 잘못해서 붙잡혔대요? 이리저리 돈 빌리고 다니다가 사기죄로 지명수배 당해서 얼마 전에 붙잡힌 모양이야. 그래서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돈 처녀랑 연락이 안 닿았는지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 아니, 그 새끼들도 할 짓 없나? 그걸 왜 엄마한테 연락을 한대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좀 심각한 상황인가 보더라. 돈 안 돌려주면 그대로 구치소에 가야 한다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나 봐. 어쩐다니? 뭘 어째요? 지가 판 벌린 거 지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설마 우리 보고 돈 달라고 전화한 건가?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왜 도와줘야 하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구나. 이제 엄마도 그만 신경 꺼요. 어차피 끝난 사람이잖아. 내가 처제 생각해서 좋게 지나가는 거지. 나한테 연락 왔어 봐. 아주 쌍욕을 날려줬지. 알겠다. 알겠어. 그만 이야기하마. 아무튼 바로 와야 해. 알겠어요. 금방 가요. 아내는 결국 내연남과 함께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지명수배까지 당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처제한테 듣기로는 2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치고 다닌 금액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처제는 그 빚 갚을 생각에 치가 떨린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끝난 인연이라 별 의미를 담아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저나 엄마한테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와 함께 이곳 해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큰일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표 사야지. 다음 달쯤에 들어가는 걸로 내가 티켓팅할게. 가서 예식장 잡고 상견례하고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돌리려면 정말 바쁘겠다.
사실 나는 여기서만 결혼식 올리고 굳이 한국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꼭 한국 가서 결혼식 해야겠어? 우리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그렇게 휴가 길게 내서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 둘 다 해외 생활 오래 했다고는 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결혼식 올리는 게 맞지 않아? 한국 들어가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해? 한국 가면 공항에서 누가 자기 잡으러 오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줄 알아? 자기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해왔어? 아니,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해? 해외 사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그런 농담 가끔 하잖아. 한국 가기 싫어하면 너 왜 그러냐? 혹시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혼식 때문에 한국 가는 거 너무 싫어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나 결혼식 앞두고 예민하니까 제발 말 조심해줘. 알았어, 미안. 내가 한국 가서 결혼하자고 우겼는데 자기가 그 뜻에 따라줘서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앞으로는 이상한 농담 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자기야. 사랑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외로 취업을 했고 제 여자친구는 아예 대학부터 해외에서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결혼식만큼은 꼭 한국에서 가족 친지 모인 자리에서 치르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도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고국을 완전히 등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저는 결혼식만 한국에서 올리자고 여자친구를 열심히 설득해 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모,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실 거죠? 저 이모랑 이모부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상견례 안 나와주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될까?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가 허락해 줄지 모르겠다. 당연히 허락하시죠.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쭉 엄마랑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엄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저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 짠한 종범이 너희 엄마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병 얻어서 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화병을 얻어서 그렇게 널 놔두고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이모, 저는 그 사기꾼 가족들 평생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예요. 저희 엄마 돈 뺏어가고 병 걸려서 죽게 만든 그 인간들은 평생 불행 속에서 고통받아야 해요. 그래. 종범이 네 맘 이모가 이해한다. 그래도 결혼식 같이 좋은 일 앞두고 그런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한국 들어가서 뵐게요, 이모. 저는 여자친구와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식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제 여자친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가벼운 인사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이모는 극구 사양하며 그러면 그 아가씨가 부담 느끼고 싫어할 거라며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랑 결혼할 아가씨 이름이 수빈이라고 했지? 그래도 만나기 전에 고향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수빈이가 어디 출신이니? 땡땡시에 있는 땡땡 마을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들어왔으니 한번 같이 가볼까 물어봤는데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안 가고 싶대요. 땡땡마을 거기서 오래 살았다니? 거기서 태어나서 학교 다녔고 20살 때까지 살다가 대학을 호주로 갔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외국에서 저랑 만난 거고요.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시골 마을이면 유학 간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누구요? 이모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엄마한테 사기친 그 천벌받을 집안의 딸 말이야. 그 부모들이야
워낙 사기꾼들이라 이 지역 저 지역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딸은 할머니가 쭉 그곳에서 키웠다고 들었어. 부모가 사기 친 돈으로 20살 돼 호주로 유학 갔고 그 이후로 한국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는 소식까지 들었단다. 수빈이가 그런 사람들 딸일 리 없어요. 여기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사실 나도 그 집딸을 직접 만나 본 적은 없어. 너희 엄마한테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야. 아참, 너희 엄마가 딸네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 아마 그 딸이 찍혔을 거야. 여기 있구나. 옆모습인데다가 얼굴 절반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다리의 흉터, 이 위치, 흉터 모양, 수빈 씨가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야. 어떻게 너희 엄마한테 사기친 사기꾼 집안의 딸이랑 너랑 결혼을 할 수 있겠니? 얼른 헤어져야 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요, 부모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딸까지 연좌제로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수빈 씨가 그 집 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수빈 씨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걸요. 종범아, 너희 엄마가 사기꾼 찾으러 간다면서 나가서 얼굴에 피멍 들어서 온 날 기억하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집딸한테 맞아서 생긴 멍이야. 네? 너희 엄마 말로는 그 집딸이야말로 그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 너희 엄마가 제발 부모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매달렸더니 더럽다면서 발로 뻥 차더란다. 자기 부모가 사기쳐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아주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짓밟았다고 했어.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오래전 일인데도 똑똑히 기억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외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늘이 점 찍어준 인연이라면 인연이네요.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들요. 다 밝히고 파혼할 생각이니? 아니요. 그쪽 부모들이 이모랑 이모부 얼굴은 모르죠. 우리는 서로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르지. 그럼 상견례 자리 나오셔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고 최대한 예의 갖춰서 상견례 마치고 싶어요. 너희대로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그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제 말대로 따라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모와 이모부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상견례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모가 저에게 다급하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종범아, 저 아가씨 부모가 저 사람들 맞아? 너희 엄마가 남기고 간 사진 속의 그 사기꾼들 얼굴이랑은 영딴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이모가 착각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딸이야.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 내가 사진만 보고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냐. 사진 속 그 얼굴이 옆얼굴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기꾼들 얼굴은 사진 속에 정면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똑똑히 기억한단 말이야. 절대 그 사람들이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달라. 일단 이모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주세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상견례 전에 제 여자친구에게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돈을 주고 미행을 부탁했던 거죠. 그 직원을 통해 상견례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 나간 사람들은 김수빈이라는 사람의 친부모가 아니에요. 여기 돈 주고 받는 거 보세요. 대행 알바를 쓴 게 분명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진실된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럼 김수빈의 친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도 해외에 있을 겁니다.
자주 해외로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셨던 대로 그분은 예전에 땡땡 마을에 살았던 그 사기꾼의 딸이 맞습니다. 이름도 개명했고 얼굴도 고쳤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더군요.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한국에 왜 그렇게 들어오기 싫어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면 터질 듯한 분노가 느껴졌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 드디어 내일 결혼식이다. 결혼식 마치면 바로 출국하는 거지? 그럼 짐 미리 싸놔. 당연히 다 싸놨지.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피곤했어. 얼른 출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한국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 자기가 20살 때까지 살았던 고국이잖아. 자기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번에 나가면 한 10년은 한국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우리 아기한테도 꼭 해외 국적 줄 거야. 그러자. 내일 결혼식이라 많이 떨려. 그럼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도 팩하고 있어. 내일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기특하다 우리 공주님. 팩 안 해도 이쁘니까 얼른 주무세요. 저는 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면서 여자친구의 장단에 맞춰줬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메이크업 샵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와? 아, 미안.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침에 먹은 게 체했나봐. 지금 계속 토하고 있어. 병원 가서 급하게 링겔 맞고 갈 테니까 먼저 식장으로 가. 남자는 메이크업 안 해도 돼. 자기만 이쁘면 되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아프고 난리야. 알았어. 그럼 병원 빨리 갔다가 예식 시작 전에 와야 해. 그럼 당연하지. 어디야? 미쳤어? 결혼식 시작 10분 전인데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링겔을 맞았으면 당장 첫 뛰어와. 내 알바야? 니년 혼자 결혼식 잘 치르세요. 뭐? 너 이 사람 기억 안 나? 몰라. 눈가에 멍든 아줌마가 어디 한두 명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김수빈. 아니 김희진. 이름 바꾸고 성형하면 새 인생이 될 줄 알았지? 너 뭐야? 내 예전 이름 어떻게 알아? 네가 예전에 발로 걷어찬 이 여자의 아들이 바로 나야. 니네 부모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화병 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래도 하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해외에서 너랑 내가 딱 만나서 이렇게 얽히게 된 게 보통 인연은 아닌 거지. 내가 너랑 너희 부모 발 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거야. 과거에 저지른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종범 씨 미안해. 내가 종범 씨 어머님 발로 찬 건 사과할게. 그렇지만 그때는 철이 없는 10대 시절이었고 그 여자가 종범 씨 엄마인지도 몰랐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기꾼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한국에 못 들어오냐. 이 사기꾼들아. 설령 우리 부모님한테 죄가 있다고 해도 나랑은 무관하잖아. 이 결혼식 자기가 파토낸 거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한 번씩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보지 말고 살자.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오케이? 싫은데? 너한테 평생 질척거릴 거야. 네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어. 이대로 해외로 도망가봤자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야. 야, 너 미쳤어? 당장 그 메시지 취소해. 그 사기 사건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깽판이야? 둘 다 서로 잊고 살자니까?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평생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니네 부모도 이미 고소해놨으니 한국 들어오기만 하면 잡혀갈 거야. 본인들 때문에 자기 자식 인생까지 망쳤다는 걸 알면 얼마나 애통할까? 꽃이다 꽃이여. 저는 저의 결혼식 날 저의 원수 집안의 딸에게 그렇게 복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죄를 묻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결혼식 파토로 안갚음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원래 지내던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떠났지만 그곳에서 소문이 너무 크게 퍼져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한인 사회가 워낙 좁아 또 소문이 퍼졌다고 하네요. 아마도 사기꾼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새 인생 새 삶을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의 결혼 문제로 한바탕 큰일을 겪은 50대 여성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예지 씨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희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근데 엄마가 예지양 만나기 전에 그 아가씨에 대해 좀 알아둬야 하지 않겠니? 뭐 하는 사람이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구나. 예지 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 다니고 있어요. 사실 예지 씨네 집안 사람들이 전부 학구열이 높아요. 예지 씨 아버지랑 어머니가 유학하다가 만나셨고 예지 씨 아버지는 대학 교수거든요. 아버지가 교수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우리 아들한테 항상 못난 부모여서 미안해. 엄마가 왜요? 엄마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상고 나와서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느라 뒤늦게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 전문대라도 나왔으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고졸이라는 게 항상 엄마 마음속에는 걸림돌이었단다.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 키우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건물 사들이셨잖아요. 그 덕에 저도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고요.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한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예지양 아버지가 교수면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니? 저랑 예지 씨 만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지 씨는 빨리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 예지 씨 모습이 불쌍해서 저도 결혼을 좀 앞당길까 생각 중이고요. 저런 예지 양이 많이 외로웠겠구나.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겠어.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아픔이 있었기에 예지 양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딸이 없기에 만약 아들이 예지 양과 결혼한다면 친딸처럼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과 예지 양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 양,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겠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뭔데요, 어머님? 내 친구 딸이 결혼식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 나한테 신세를 많이 진 친구라서 나한테 꼭 좀 보답을 하고 싶다면서 결혼식 배경 영상을 돈도 안 받고 만들어준다지 뭐니. 어머, 잘된 일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신랑 신부 각각 성장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 너도 결혼식 다니면서 그런 영상들 많이 봤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의 사진 나오면서 각자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말야.
성장 사진이요? 그게 꼭 필요하세요? 그래. 특히 가족 사진 위주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 어렸을 때부터 찍은 가족 사진들 갖고 있지.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찍은 사진들 말야. 그것 좀 모아서 나한테 보내주렴. 아, 그게 사진이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나도 바빠서 우리 우성이랑 찍은 사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찾아보니까 영상 만들 정도는 되더구나. 저 대학생 때 집이 전부 불타서 사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예전 사진 보내달라는 말씀은 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큰 아픔이었거든요. 저런 미안하구나. 성장 사진으로 결혼식 영상 만들려던 계획은 취소하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어봐야 어머님한테 손해 아닌가요? 손해라니. 나는 그냥 너네들 어렸을 적 예쁜 모습 보고 싶은 마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해외 유학 중에 만나셨어요. 그 뜻은 저희 부모님들은 상당히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독서 토론하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세요. 우성 씨 말로는 어머님 상고 출신이라던데. 성장 사진으로 영상 만들면 하객들 사이에서 뒷말 나와요. 두 집이 너무 수준 차이 느껴진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시어머니인 내가 부끄러워. 아니요,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 너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다만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어머님이 슬퍼하실 거잖아요. 저는 언제나 어머님 편이에요. 대학도 못 나온 제가 대학 교수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니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할지 알기에 저는 최대한 재정적으로라도 아들 가정을 서포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기펴고 살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파트부터 혼수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엄마, 집 구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예지가 보는 집마다 다 별로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직장이 여기에 있고 예지도 졸업하면 이쪽에서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서울 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예지는 태어났을 때부터 서울 안에서만 살아와서 서울 밖에서 사는 게 적응이 안 된대요. 저는 요즘에 서울 밖에 살아도 괜찮다고 설득했는데 예지는 영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집 보러 가도 뾰루퉁하게 입만 나와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지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예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답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신혼집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즈음 저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성 엄마 소식 들었어요. 요즘 아주 동네가 떠들썩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딸 남자친구 사진 들고 다니면서 이 남자 찾아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아들 결혼식 준비하랴, 신혼집 준비하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자세한 얘기 좀 해봐봐요. 딸도 아니고 딸의 남자친구는 왜 찾고 다니는 거래요? 이유는 자세하게 말 안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딸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봐요. 그 남자친구가 이 동네 사람이래요. 재밌네요. 그래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릿한 사진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찾아요? 제대로 찍은 사진도 아니고 딸내미 SNS에서 캡처한 사진 같은데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 아줌마가
저한테 보여준 사진이에요. 정말 흐릿해서 실루엣만 보이는 사진이네요. 얼른 찾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안타깝네요. 처음에는 그 사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저희 아들의 SNS에서 그 사진과 실루엣이나 구도가 비슷한 사진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SNS를 살펴보니 제 감이 맞더군요. 그 아줌마가 갖고 있는 사진과 구도, 색감, 입은 옷까지 전부 일치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아줌마의 연락처를 달라고 수소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님 남자친구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찾고 있는 딸 이름이 박예지인가요? 맞아요. 이 동네에서 저희 딸을 아시는 분이라면 혹시 저희 딸 남자친구의 가족인가요? 네, 제가 예지 남자친구 최우성의 엄마입니다. 혹시 무슨 일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지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지를 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우성이를 찾고 있다는 게 영 이상해서요. 도대체 무슨 속셈이시죠? 저 안 죽었어요. 멀쩡하게 눈 뜨고 숨 쉬고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에 눈이 멀어서 지 엄마 죽은 척을 하고 다녔다니 더더욱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럼 예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걔가 가진 것에 비해 눈만 높아서 맨날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시집 가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 집 아들을 만난 모양인데 집에 돈이 좀 있다면서요? 교제 시작하고 결혼 얘기 나오니까 저 때문에 지 결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전과 오범이거든요. 전과 오범이요? 세상 사람들이 전과 오범하면 놀라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유 놀라시기는. 그래서 예지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것이 절 닮아서 사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치거든요. 한 달만 템플 스테이 하다가 나오라고 해서 좋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글쎄 거기가 정신병원이었던 거예요. 난 그래도 돈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예지 결혼식 때까지 참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영악한 기집애가 용돈까지 끊어버리고 아예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예지를 찾아가지 왜 이 동네에 와서 우리 우성이를 찾으신 거예요? 예지 앞에 나타나봤자 재미없잖아요. 남자친구를 찾아내서 걔의 실체를 까발려야 재밌지. 걔도 제 뒤통수를 쳤으니 저도 예지 뒤통수 갈겨야 쌤쌤 아닌가요? 이렇게 다 밝히니까 아주 속도 후련하고 재밌네요. 세상에. 그럼 예지 아빠가 교수인 건 사실인가요? 예지 말로는 엄마랑 아빠가 유학하다가 만난 거라던데요. 그건 저 아닌데요. 예지 아빠 전와이프 얘기예요. 제가 예지 아빠 꼬셔서 전와이프랑 이혼시키고 안주인 자리 꿰찬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도 사기치고 다니니까 예지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미련도 안 남아서 그러자고 했는데 예지 그것이 아주 쌩난리를 치더군요. 나 이혼하기 전에 교수 딸 신분 내세워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강남 아파트 받아내야 한다고요. 걔는
피도 안 섞인 그 교수 아빠를 지친 엄마보다 더 좋아한다니까요. 교수 간판이 그리도 좋은지 쯧. 저는 그날 예지 친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예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불타서 어린 시절 사진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겠죠. 제가 상고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저를 무시하면서도 돈줄을 쥔 저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이 예지의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예지야,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어머,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니? 이왕 아파트 해주시는 거 강남 쪽으로 부탁드리려고요. 나한테 아파트 맡겨놨니? 해주면 해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뻔뻔하구나.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 똑똑한 집안 딸이라고 좋아하셨잖아요. 이왕 어머님이 해주시는 집인데 시작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제 맘 이해하시죠, 어머님? 글쎄다, 돈이 모자랄 것 같구나. 게다가 그 아파트를 해주면 나한테 무슨 이득인지도 모르겠고. 에이, 어머님은 횡재하신 거죠.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시고 저희 집이 교수 집안인 거 아시잖아요. 저도 박사 과정 마치면 아빠 백으로 교수 임용될 수 있고요. 교수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크게 쏘세요. 돈이 모자르면 사채를 써서라도 강남으로 부탁해요. 니네 집안, 그래, 그 집안 아주 대단하긴 하더구나. 네 엄마가 전과 오범이니까. 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혹시 엄마가 거기 찾아가서 헛소리라도 하던가요? 네 엄마 죽었다면서? 아, 그게 말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엄마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니. 게다가 교수 아빠라는 사람하고는 피도 하나 안 섞였고 곧 이혼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교수 집안 딸인 걸 내세워서 강남 아파트를 달라고 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우성 씨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저 우성 씨 없으면 죽어요. 이 결혼은 무효야. 우리 우성이한테 들러붙어서 지 엄마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는 너 같은 아이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구나. 게다가 결혼식 전까지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둘 계획이었다면서? 네 엄마가 거기 탈출해서 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동네로 찾아왔더라. 너무 억울해서 우성이한테 네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야겠다면서. 저희 엄마에 관해 거짓말한 건 죄송해요. 하지만 결혼식은 절대 무를 수 없어요.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설마 너 임신했니? 네,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 확인했어요. 우성 씨 핏줄인 이 아이를 가엾게 여겨서라도 저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저는 너무너무 당황해 저희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예지에 대한 이야기, 임신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너무 놀라서 예지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달려갔는데 임신이 아니라더군요. 절대로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알고 보니 임신 이야기마저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저희 아들은 예지에게 모든 정을 떼고 헤어졌고 현재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도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들러붙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50을 바라보는 주부요. 2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제 정신을 더 흐트려 놓았던 건 저를 올가매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도 그 두 사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저에겐 그 두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세상 모든 게 다 부질없다고 느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 애기 자니? 네, 조금 전에 분유 먹고 잠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네가 애 때문에 시댁에 오질 못하니 내가 이렇게 연락한 거잖니. 애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냐? 무슨 교육이요? 윤희 이제 100일 정도 돼가는데 수면 교육 말씀하시는 거요? 나 참 그런 건 네가 알아서 당연히 하는 거고 얘가 왜 이리 둔해? 애기들 어려서 귀 트이게 해야 하는 거 모르니 조기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라고. 잔말 말고 내가 내일 영어 교재 풀세트 구매한 거 김기사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들려줘라. 애들 아직 너무 어린데 꼭 그래야 할까요? 네가 배운 게 없어서 뭘 모르나 본데 요즘 다 그렇게 한다. 영어 유치원이나 외국인 학교가 괜히 있는 줄 아니? 두영이도 그맘때부터 내가 영어 동요 들려주고 다 했다. 아, 그렇구나. 아이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는 딱히 공부 안 시키려 했는데요.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남들보다 일찌감치 깨우쳐야 우리 집안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니? 대대로 의사 배출한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아무튼 분유는 무조건 유기농으로 먹여야 한다. 사냥 분유가 그렇게 좋다던데 너 뭐 먹이니? 저 조리원에서 먹이던 거 쭉 먹이고 있어요. 저번에 사냥 분유 좋다고 하셔서 독일 제품 주문해서 먹였는데 애한테 안 맞더라고요. 네가 몸 모르고 이상한 거 먹인 거 아니야? 아무튼 내일 교구 도착하면 바로 틀어주거라. 알겠니? 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나 결혼한 사이예요. 할아버지들끼리 어려서 알고 지낸 중마고우셨고 그렇게 조금의 인연이 다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죠. 저희 친정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딸려 있었죠. 저는 가족들을 위해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어른들의 강요로 팔려가듯이 결혼을 해야 했죠. 시댁이 친정에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애정 없이 결혼했어도 시간 지나고 보니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독불장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이리저리 따질 입장이 아니어서 그저 네네 하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있기에 음식을 해도 조금 간을 덜하고 아이들 위주로 식단을 차리다 보니 고기 좋아하고 치즈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 입맛인 남편의 불평불만도 날로 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하며 지냈고 아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겠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고 당신 아니었으면 원래 이 친구랑 결혼하려 했었어. 지금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윤희도 중학생 됐고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아는 나이라고 생각해. 난 우리가 서로 편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각자의 생활을 즐기고 원하면 이혼까지 해줄게. 응? 지금 나더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도 모른 척하라 이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원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당신은
나는 둘째치고 윤희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니? 가뜩이나 사춘기도 오고 학업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닌데 굳이 이 시기에 해야겠냐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참지? 윤희 모르게 내가 행동 처신 잘 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아, 맞다. 그리고 엄마가 윤희한테 과외 선생 붙여준다고 하던데 만나본 거야? 아직 안 만났어. 윤희 학원이나 과외 안 받아도 성적 잘만 나오는데 왜 과외까지 해야 해? 엄마 하시는 말씀 있잖아. 윤희가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성적 안 나왔으면 얼마나 엄마한테 시달렸을지. 그러니까 자기도 잘 알아보라고. 선생님이랑 대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을 거야. 그렇게 제 인생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저희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이가 먹는 식단까지 간섭하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개인 과외까지 붙여주며 크고 작던 무조건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의사가 되는 거 그거 하나면 됐다면서 말이죠. 그러다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매년 하는 검사지만 요즘 가뜩이나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길래 겸사겸사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대뜸 제가 유방암 위기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나 이제 막 학원 끝나서 집에 들어가려던 참인데 무슨 일 있어? 우리 윤이 얼굴 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얼마 전에 엄마 건강검진 받았던 거 알지? 글쎄, 이 엄마가 유방암 위기라네? 뭐? 엄마가 암이라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기면 아직 초기니까 완치 확률이 높잖아. 그래, 의사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더라. 예후가 좋은 암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다 할머니랑 아버지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암이라고 그래서 충격받은 거야? 엄마 괜찮아.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하는 여자 있다고 한 거, 이혼 이야기 오고 간 거, 나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 윤아 그게 말이지. 내가 미친 척하고 아빠 휴대폰 뒤져서 증거랑 다 남겨놨거든? 그래야 나도 나중에 할 말 생길 것 같아서. 난 돈 없이 길바닥에서 자도 좋으니까 엄마 그냥 이혼해서 마음 편히 살면 안 돼? 솔직히 나 마음의 준비도 다 끝냈단 말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테니까 엄마 그냥 이혼해. 엄마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우리 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다 필요 없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나도 사람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엄마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자료 두둑히 달라고 해서 그냥 이혼해버려. 그리고 우선 아빠나 할머니한테 엄마 암인 거 이야기하지 마. 그 사람들 성격에 엄마 어떻게 하려고 수 쓸 거야. 시어머니의 생신날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도우미 이모님과 함께 생신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화가 났는지 앞치마를 억지로 벗기더라고요. 솔직히 식구들만 먹을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며 30인분은 좋게 됐거든요. 그런 아들의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졌는지 시어머니가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아이도 참을 수 없었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의 뺨을 때렸고 아들은 며칠간 친구네 집에서 머문다 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박윤, 너 지금 무슨 행동이야? 이게 며칠째니? 당장 집으로 안 와? 제가 왜 그 집에 들어가요? 할머니랑 아빠가 그 집에 버젓이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들어가냐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잘못해서 몇 대 맞은 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이야? 제가 고작 뺨 몇 대 맞은 걸로 이런다 생각하시나 본데 오산이거든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조만간 대학 가고 독립하면 엄마도 데리고 나올 거예요. 뭐? 유나, 그게 무슨 소리냐? 애미를 데리고 집을 나간다니? 할머니,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엄마 평생 동안 갈고 되셨으면서. 그리고 그놈의 서울대 의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학 갈 거고요. 아버지 뒤 이어서 당연하게 제가 의사 되어야 한다는 그딴 말 좀 짓거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의사가 된다 해도 그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제 의지예요. 애미야, 너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냐? 내가 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누이 말했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리고 여보, 그렇게 뭐라고 하지만 말고 윤희한테 때린 거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요. 이 여편네가 뭘 잘못 먹었나? 잘못해서 훈육 좀 한 거 가지고 자식한테 사과하라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가 윤희 대학 갈 때까지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으로 먼저 저 세상 갈 것 같다고.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죽으려면 이 거지 같은 집안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건 말 안 하려 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까발리려고요. 윤희, 네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그만하시고 엄마 놓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두 분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 대학은 가야 하니까 학비 주시고요. 엄마 고생한 거 다 쳐서 위자료 주셔야 할 거예요. 대를 이을 손자를 찾으시는 거면 보육원에서 입양을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윤아, 이제 그만하렴. 엄마가 너 있는 대로 갈게. 언젠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벗어나니 온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라고 줬던 돈들을 알들 살들 모았더니 그래도 오피스텔 하나 얻을 돈은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을 나온 뒤 곧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웬일인지 순순히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며 제 계좌에 2억이라는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아이 통장에도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아들의 살들한 보살핌 덕에 컨디션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이혼한 마당에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 미쳤니? 너 지금 어디야? 당신 지금 A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나 지금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숨길 생각하지 마. 어이가 없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그렇게 기쁘디. 살 날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 병원 내 대학 동문들 쫙 깔린 거 모르지? 이 사람아, 이혼은 이혼이고 아픈 건 아픈 거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걸 이야기 안 해? 당신 남편 의사라고. 그래, 전에는 의사 남편 둔 조강지처였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 잘난 내연녀는 어디다 두고 이제 와서 미련 남은 척이야? 꺼져.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야? 나 이래봬도 유방외과 교수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숨기냐?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본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많이 참고 살았던 거 모르지? 살면서 나 힘들다고 할 땐 뒤도 안 돌아보던 양반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병들고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생사 확인차 안부 묻는 척 하는가 본데. 꺼져라. 사실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학회에서 후배 만났는데 당신 이야기하더라.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많은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막상 당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 그건 정말 진심이야.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니? 시덥지 않은 소리 하려면 꺼져.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도 다 너랑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꾸준히 연락해오며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끝도 안 좋게 끝난 마당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외면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큰 행운이 따르게 되었죠. 아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심심풀이로 산 즉석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로또처럼 몇십억은 아니지만 세금을 떼니 5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더군요. 이거 뭐야? 아, 공부하다가 알람 떠서 봤더니 무슨...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단톡방이 웬 말이냐고요. 보아하니 니들 여유 좀 생겼더라. 조만간 애비 개인 병원 차려야 하니까 돈 좀 보태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제가 돈 생긴 건 어떻게 아시고 혹시 제 뒷조사하고 다니세요? 이혼한 지 오래 지났는데 어머니 그거 범죄인 건 아시죠? 너는 이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뒷조사라니 그저 너희들 잘 살고 있나 조금 물어본 것 가지고는. 할머니, 이번엔 무슨 꿍꿍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신경 끄세요. 엄마가 복권 당첨된 거 듣고 연락해서 돈 좀 달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염치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너는 어른들 하는 얘기에 끼어들지 말거라. 그럼 난 왜 초대한 건데요? 여기서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한테 볼 일 없으시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거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제 돈이 탐나시는 거면 정말 벼룩의 간을 빼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가진 거 많으신 분이 왜 제 돈을 탐내시는데요? 사실 내연녀랑 같이 강남에 병원 오픈하기로 했는데 돈 들고 튀는 바람에 급한 대로 당신한테 도움 좀 청해볼까 하고 이렇게 연락한 거야. 당신은 참 벨도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줘? 당신이랑 이렇게라도 인연 이어지는 거 끔찍하고 짜증나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줘. 아니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좀 도와줘. 걔가 돈 다 들고 튀는 바람에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병원 개업하느라 풀 대출 땡겨서 지금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복권 당첨된 거 달라고 말 안 할게. 위자료 줬던 거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내가 웬만해선 이런 부탁 잘 안 하는데 제발. 내가 왜 당신한테 그래야 해? 위자료가 뭔 뜻인지 몰라?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나랑 더 이상 엮이려고 하지 마. 딴 여자랑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당당하게 굴던 당신은 어디 가고 어쩜 이렇게 초라해? 아빠, 허튼 수작 부리지 마요.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엄마한테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자료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 내연녀인지 심심풀이는 아빠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유나, 그래도 애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를 낳아준 사람이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어머니, 아니 아줌마.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요. 걔가 돈을 들고 튀든 말든 내 알바예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세요? 죽을 고비 넘기고 왔는데 이젠 아예 그냥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건가? 그쪽 집안일은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왜 나한테 난리세요? 너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다. 애비가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보태다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웃기는 짬뽕이네. 그러는 그쪽들은 내가 힘들 때 돌아본 적 있어요? 명절 때 자빠져 자는 건 물론이고 음식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당신들이랑 다시 엮이느니 차라리 저승을 가고 말지. 너 나중에 후회할 짓 말거라. 아, 네. 저 후회할 일 없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조속한 해결 바라고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거나 그러면 법적 조치는 다 걸어둘 테니 그리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난감하긴 했었지만 병원에서도 회복이 빠른 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완치 판정은 금방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여러분도 삶의 기로에서 큰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해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공감을 얻으실 순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남편은 결국 병원 개업을 하지 못하고 교수를 달아도 모자란 나이에 페이닥터로 근무하게 되었네요. 내연녀는 해외로 도피를 했는지 잡힐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뭐 받은 만큼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게 복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남편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주부로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지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크게 모나지 않으시고 평범한 분들이었지만 얌체 같은 동서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참 많이도 힘들었죠. 자신의 것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얌체 동서 때문에 힘들었던 일과 최근에서야 당한 것을 통쾌하게 되갚아준 일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여보, 미안해. 괜히 사업한다고 나대는 바람에 당신이랑 현지까지 힘들게 하고. 나도 찬성한 일인데 자꾸 자책할래? 다행히 시부모님도 같이 살자고 해주셨고 집도 큼지막한 곳으로 가니 좋기만 하구만. 그래, 당신이나 우리 딸 현지 생각해서라도 힘낼게. 근데 합가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자. 전에 재수 씨랑 한번 크게 다툰 일 있지 않았어, 당신? 다퉜었지.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랬어? 그때 나한테 됐다면서 말도 안 해서 얼마나 궁금했는데. 이제 또 같이 지내게 될 마당인데 이런 거 미리 알아둬야 나도 조심도 하지. 괜히 집안 안 좋은 분위기 될까봐 말 안 했었는데 명절 때 다들 전 부치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은근히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전화 받는 척 나가고 내가 다 해놓은 일에 숟가락 올려놓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어른들한테 거짓말하잖아. 왜? 아버님이 송편 다 빚어놓은 거 이쁘고 맛있게 잘했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지? 그거 어머님이랑 내가 다 했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민망하다면서 호호거리는데 동서 막상 송편 빚지도 않았었거든. 말만 들으면 좀 얌체 같기는 하네. 근데 또 따지고 들기는 좀스러운 느낌이라 말은 못하겠어서 화나더라.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나한테 또 그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적극 협조해서 그런 거 못하게 막을게. 남편의 사업이 망해 집을 팔게 된 저희는 시부모님의 권유 덕분에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미 형편이 좋지 않아 같이 지내고 있었던 동서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같이 살게 되었다지만 각자의 공간이 넓은 집이었음에도 갈등은 계속 생기게 됐죠. 동서, 혹시 동서가 내 노트북 가져갔어? 등본 출력할 일이 있어서 찾아보는데 보이질 않네? 아니요, 제가 가져가긴 뭘 가져가요. 저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는 볼게요. 사실 동서가 그렇게 발뺌할 줄 알고 이미 찾아놨어. 빌려갔으면 빌려갔다고 말을 해야지 그걸 왜 또 거짓말하고 그래? 동서 참 이상한 사람인 거 알지? 아니, 형님이 순순히 말하면 빌려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노트북 제가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갖은 핑계 대시 덤분이 할 말은 아니죠. 내가 처음부터 그랬었는지 잘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멀쩡한 노트북 빌려가 놓고는 바탕화면 가득 찰 정도로 이상한 프로그램 다 깔아놓은 게 누구야?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냥 바이러스 막아주는 프로그램이라니까 좋은 줄 알았죠. 설치할 때 누가 그렇게 화면 막 유심히 살피면서 설치해야 할 거 아닐 거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애초에 쓰지를 말아야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가. 하다못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하든가. 똑같이 어려운 형편에 정말 너무하시네요. 앞으로 노트북 빌려갈 일 절대로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됐죠? 되기는 뭐가 돼. 지금 동서 태도가 영 아닌데.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이런 일로 우리가 다퉈야 해? 앞으로 물건 쓸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최소한의 주의사항은 준수해줘. 알겠어? 알겠다니까 그만 좀 말하세요. 동서 기계치라서 노트북 말고도 고장낸 거 한둘이 아니잖아. 남의 물건 멋대로 쓰는 것 좀 자제하자. 제발. 응?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어요. 나 원참 남들이 들으면 노트북에 무슨 금칠이라도 한 줄 알겠네. 동서는 그 뒤로도 제 노트북을 멋대로 빌려가서는 이것저것 이상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등 사고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옷이며 가방들도 멋대로 빌려가 놓고는 몰래 돌려놓는 일도 종종 있었죠.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없이 살아도 제발 구차하게 살지는 말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거지도 아니고 왜 짝퉁을 진짜인 것처럼 걸치고 다니세요? 형님 코트 입고 나왔다가 짝퉁인 거 들켜서 저 완전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어이가 없네, 동서. 내가 가짜를 진짜라고 말하고 다녔어? 그리고 남의 물건 멋대로 입고 다니다가 본인이 창피당해놓고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설마 저 엿먹이려고 일부러 짝퉁 딱 보이게 냅두신 거 아니죠?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왜 가짜를 들고 다니시냐고요. 아주버님도 지금 취직했겠다. 형님도 일하겠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요. 그래, 허구한 날 놀러 다니고 남의 물건 멋대로 훔쳐 쓰는 동서야 모르겠네. 시부모님이 육아 도와주고는 계시지만 우리 딸 육아 비용이며 남편 사업하다 생긴 빚이며 돈 나갈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동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헛소리로 나 심란하게 하면 되겠어? 몰라요. 저한테 사과하세요. 사회적으로 매도 당한 충격까지 해서 이 코트는 제가 가지는 걸로. 적당히 해, 동서. 나도 지금 서방님이며 시부모님한테 이를까 말까 고민 중인 시점이야. 사람이 참아주면 호구 취급할 게 아니라 고맙다면서 알아서 선을 지켜야지. 이런 거 말해봤자 가족끼리인데 뭐 어떻냐고 하실 분들이 시부모님인 거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어차피 빌붙는 신세인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시부모님 심기 거슬러봤자 형님도 좋을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뿐인 동서 좀 넘어가 주세요. 동서는 점점 저를 대하는 예의나 물건을 멋대로 쓰는 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역시도 행동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시부모님이랑 해서 다 같이 캠핑 갈 일이 있어서 좀 빌렸어. 아주버님이 바쁘신 모양인지 연락이 안 되더라. 동서가 말 좀 해줘. 형님 미치셨어요? 캠핑 장비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말도 없이 가져가세요? 돈이 얼마짜리니까 따로 장만하긴 못해서 빌려 쓰는 거지. 동서도 내 옷이며 가방이며 기계들 멋대로 가져가는 거 생각을 해보면 빌려간다고 말해주는 거 자체가 고마운 일 아냐? 그거야 얼마 하지도 않는 거고 캠핑 장비는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동서 기계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캠핑 장비도 잘 모르는구나. 비싼 거야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쓴다고 다른 거 아냐. 잘 정비해서 갖다 둘 테니까 그만 좀 땡땡거려. 땡땡거리다뇨. 제가 형님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좋으세요? 그리고 장비에 흙 묻거나 고기 구울 때 기름 튄다거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캠핑 장비로 요리 해먹다가 코팅 벗겨지면 나중에 되팔 수도 없다고요. 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도 같이 쓰는 거야, 동서. 화나는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죠? 저도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말 들으면 동서가 나 엄청 배려라도 해준 것 같다. 가만히 안 있으면 동서가 뭐 어쩔 건데? 그거야 두고 보면 알 일이죠. 나중에 울며불며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미리 저한테 말 안 하고 가져간 거 피눈물 흘리게 해드릴 테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동서 무서워서라도 앞으로는 뭐든지 다 보고해야겠네. 본인이 아쉬울 때는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고 훔쳐가더니 막상 시부모님과 함께 쓸 장비를 빌리겠다는데도 온갖 난리를 피우는 게 동서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정이 있는 대로 떨어져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싶었었는데 어느 날인가 차키가 분실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동서 혹시 내 차키 가져갔어? 안 보이는데 동서밖에 의심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와, 이제는 하다하다 생사람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주 혐의까지 창조하시고 난리도 아니시네요? 동서가 저번에 두고 보라고 한 이후로 내 물건 가져간 거 하나도 없었잖아. 이렇게 크게 한 방 터뜨리려고 아껴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이 될 수밖에. 저도 사람인 이상 저 싫다는 사람 아니 꼽고 치사해서라도 상대 안 하고 말죠. 형님이 하도 저한테 뭐라 해서 저 그냥 자급자족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어디서 뭐 떨어뜨리거나 하셨나 본데 잘 찾아보시고 사람을 취조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래놓고 내 자동차 몰래 몰고 가거나 쓰기만 해봐. 그때 가서 사고 나면 나 동서 절대 책임 못 지는 것도 알아두고. 저도 면허증 있고 남편 차며 제 차며 몰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형님 차 필요할 일도 없는데 자꾸 헛소리 하실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거야. 동서가 또 워낙 거짓말해온 날들이 많았으니까 나도 신뢰가 안 가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형님 차 한 번이라도 몰았으면 당장 천벌받을 거예요. 말 애매하게 하는 거 보니까 차는 안 몰고 키만 가져갔나 보네. 차 키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걸고도 맹세할 수 있어? 됐네요. 됐어. 사람 의심하면서 거짓말쟁이로 이미 낙인 찍은 분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모르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마시고 잘 찾아보기나 하세요. 또 이 문제로 얘기하고 형사 놀이하려 드시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어느 날 자동차 키가 분실이 됐기에 저는 범인이 동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를 얘기하자 설마 동서가 그랬겠냐며 반신반의하는 정도였습니다. 생각을 해봐. 이때까지도 내 물건 훔쳐가 놓고 얼마나 속을 썩였어? 이번에 차 키도 걔가 가져간 거 100%야. 그런데 당신 차에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잖아. 차 몰면 빼박 들킬 일일 텐데 설마 그렇게 얕은 거짓말을 하겠어? 걔 생각을 난 알 수가 없지. 나는 분명히 침대 머리맡에 뒀는데 누가 그럼 그걸 가져가?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모른다고 하고 당신도 아니면 누구겠냐고. 만약 당신 말대로 일단 차 키만 챙겨둔 거라고 하자. 근데 더 좋은 동생 차도 있고 본인 차도 있는데 굳이 안 좋은 당신 차를 챙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 몰라. 뭔가 지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 골탕 먹이려는 건지도 모르고. 일단 키는 업체에 말해서 추가로 확보해 볼 테니까 당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중에 또 찾아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도 확인을 해볼게. 집에서 찾아볼 때 이미 찾아본 곳은 꼭 표시하거나 기억해둬. 쫄려서 몰래 자기가 훔친 거 스리슬쩍 놓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으니까 걱정을 마셔, 마누라. 아니면 당신이 서방님한테 한번 슬쩍 떠봐주면 안 될까? 차키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수상한 거 있는지 좀 봐달라고. 당신한테 민망해서 직접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생도 많이 미안해하기는 하더라. 한번 재수씨 수상한 거 없냐고, 있으면 말해달라고 얘기는 꺼내볼게. 남편과 서방님의 도움을 통해 동서의 꿍꿍이를 알아내기로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출장을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요. 출장을 다녀오고 제 차를 확인해 보니 어째 사용감이 있고 주차된 위치도 미묘하게 다른 것이 누군가가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일을 부탁해뒀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난리 났다. 당신 지금 어디야? 블랙박스 내용 빨리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동서가 자동차 쓴 거 맞지? 그 안에서 담배라도 폈어? 어쩐지 담배 냄새 좀 나는 느낌이긴 하던데. 담배 피기는 했는데 혼자서 핀 게 아니야. 아,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다. 남의 차에서 편하게 담배 피려고 이랬나 보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남자랑 담배 핀 상황이야. 그리고 담배 핀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을 핀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바람을 펴? 갑자기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당신한테도 조만간 말을 하려고 했었던 일인데 재수 씨가 바람 피는 거 동생도 의심하고 있었더라고. 당신이 차키 잃어버린 일로 수상하다 뭐다 한 거 전해줬더니 다 말해주더라.
세상에 바람이라니. 지 주부일 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년이. 서방님은 그럼 그걸 가만히 뒀어? 일단 바람피는지 아닌지 증거만 잡으려고 하던 중이었대. 그래서 차 몰래 따라다니고 그런 적도 있는데 눈치챘는지 본인 차로 외출 안 하는 일이 잦아졌다더라. 설마 그래서 내 차키 몰래 훔쳐갔었던 거야? 근데 그게 블랙박스에 바람핀 영상이 다 담겨 있었던 거고?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술 마시면서 아주 문란하게 놀아나고 있더라. 정황 보면 음주운전까지 한 거 확실한데 본인이나 바람핀 어린 놈이나 블랙박스 있다는 거 자체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 재수 씨야 기계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둘 다 참 황당하네. 동서, 나 출장 다녀온 동안 내 차 탔어? 확실히 누가 탄 흔적이 있어서 그래. 형님, 말했다시피 저도 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형님 같은 그지도 아니고 왜 형님 차를 타겠어요? 자꾸 이렇게 긁으시면 저도 못 참아요. 그럼 이번에도 내 차 안 탔다고 천벌 받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어? 저번에 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거 아냐. 네, 형님 차 안 탔어요. 만약 차 탔으면 천벌 받을게요. 됐어요? 그래? 그럼 동서 천벌 받겠다. 말을 알아듣게 말하세요. 괜히 형사질하면서 사람 몰아가지 마시고. 자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블랙박스 차에 설치되어 있는 건 몰랐나 봐? 동서가 상간남 만나서 헛짓거리한 거 다 녹화되어 있던데? 서방님 몰래 바람 피려고 내 차 이용해서 만나고 음주운전까지 한 거 다 담겨 있더라? 형님, 잠시만요. 혹시 그이한테 말했어요? 일단 제 얘기 드러나 보세요. 얘기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영상 보면 다 확실하게 불륜이라 생각할 만하던데 뭘.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술 먹고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전에 나보고 구질구질하다느니 뭐니 욕했었잖아. 동서, 매사 떳떳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고 그래. 그리고 동서, 아니 네가 하는 말 이제 더 믿고 싶지도 않아. 차키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던 거 기억은 나. 미안해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남편 무능력한 탓에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애정 좀 나눌라 치면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잠만 자니까 저도 죽을 맛이었다고요. 그게 남의 차 술 마시면서 몰고 바람핀 이유가 되지는 않지. 오랫동안 가족한테 거짓말해오고 기만질해온 대가는 치러야 할 것 같아. 형님, 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불륜녀 딱지 생겨서 인생 망한다고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야 이년아, 참아줄 때 진즉 선을 지키지 그랬어. 아쉬울 거 없을 때 잘해줬으면 나도 어지간한 건 넘어가줬을 텐데. 이건 서방님에 대한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못 넘어갈 문제 아닐까? 아니, 진짜 저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죗값이나 치러, 이년아. 형님. 결국 동서는 서방님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친정집에까지 손을 벌려가며 위자료를 토해낼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애정을 못 받아 바람을 핀 것이라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듣자 하니 유부녀인 걸 모르고 바람을 폈던 상간남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마당이네요. 이래저래 반성할 줄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여자이다 보니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패배일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동서는 사라지게 됐고 덕분에 전 앓던 일을 뺀 것처럼 시원한 요즘인데요. 동서는 이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종종 제게 문자를 하며 가만히 안 놔두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니 협박 문자들도 잘 정리해서 조만간 협박죄로 또 신고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울며불며 그때 또 빌어도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더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언젠가는 예쁜 자식을 낳아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던 저인데요. 하지만 30평생에 2번 다시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독한 배신을 당하고 나니 그런 희망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 희망을 무참히 꺾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진짜 우울해서 미칠 것 같다. 일본에 있는 온천 놀러 가서 푹 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당신 여행 좋아하는 거 나도 잘 알지? 아님 곧 3년째 되는 결혼 기념일이니까 그날 맞춰서 휴가 한번 잡아볼까? 그럼 당신이랑 2박 3일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데. 배려해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당신이랑 가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래. 저번에 여행 갔을 때도 옷 후줄근하게 아저씨처럼 입어서 내가 쪽팔렸던 거 말했었잖아. 그럼 혼자 가는 건 어때? 혼자 갔다가 갑자기 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 나 빈혈기 많은 사람인데 쓰러졌다가 병원 가게 될 일 생기면? 그럼 당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을 해줄래? 나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모르겠어. 왜 나 미칠 것 같고 우울하다는데 선택지를 자꾸 줘? 나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압박 들어오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래. 일단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이 만약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나도 배려할게. 20대 후반 맞선에서 만난 아내는 제게 호감이 있나 의심이 될 정도로 시종일관 시큰둥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얼굴값을 톡톡히 한다 싶을 정도로 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내였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 믿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의 헌신에도 이기적이고 사람 짐 빠지게 하는 아내의 짜증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 자꾸 짜증나게 할 거냐고. 여보, 미안한데 나 곧 회의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무슨 말인지 빨리 설명해주면 안 될까? 당신한테 내가 몇 번을 말해. 나 다이어트 하는데 짜증나니까 이런 거 보이게 하지 말랬잖아. 여보? 난 요 근래 집에 들어가면 계속 자기만 해서 피자 안 먹었는데 당신이 분명 어제 피자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혹시 착각한 거 아냐? 당연히 피자야 내가 시켜 먹기는 했지. 근데 나 손목 안 좋고 무거운 거 들면 힘들다고 했잖아. 그럼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것도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서 청소며 설거지며 요리며 다 하잖아. 피자 안 보이게 치우는 걸로도 혼을 나야 해? 와, 지금 당신 그걸 대꾸라고 해? 나 다이어트 하면서 당신 보기 좋은 몸매 유지해주잖아. 결혼하고 퍼질러져서 망가지는 다른 여자들처럼 굴어줄까? 그거야 당신이 좋아서 그런 거지. 나는 당신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고 말했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남자들 속내는 전혀 다른 거 알고 있거든. 하여튼 다 잡은 물고기 인양 대하는 거 앞으로도 반복되는지 지켜볼 거야. 나 다이어트 하는데 괜히 내 앞에 맛있는 거 두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 알았어? 나 당신이 맛있는 거 보면 식욕 땡긴다고 해서 많이 참아주고 있거든. 집에서 좋아하는 라면 못 끓여 먹은 지도 2년은 넘었다. 그래서 나 덕분에 건강한 식단 유지하고 있잖아. 사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아내는 본인이 시켜 먹은 피자를 제가 치우지 않았다고 역정을 낼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었죠.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지만 가끔씩 제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해주는 뽀뽀 한 번에 기분이 풀려지는 바보가 저였습니다. 태도가 서툴기는 하지만 아내가 절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런 결혼 생활을 4년 정도 하게 되자 아내에게 맞춰주고 양보하는 것이 점점 익숙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슬슬 애 낳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볼까? 애 낳아서 뭐하게. 어차피 돈만 들어가고 떽떽거리기만 할 텐데. 그리고 임신해서 애 낳다가 몸 망가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지고 내 몸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당신은 임신하고 출산해도 여전히 예쁘겠지. 몰라.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괜히 임신이니 뭐니 무서운 얘기하지 마.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 나는 안 낳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에이, 또 막상 가지게 되면 애정 저절로 생기고 그런다더라.
일단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을 텐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말자. 또 막상 가지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그러지 말고 당신 정관 수술 할 마음은 없어? 안전하게 정관 수술하면 딱 해결이 될 문제잖아. 양가 부모님들도 다 손주 손녀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래. 일단 당신이 말한 거 나도 생각은 해볼게. 나 배려해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정작 이런 문제는 양보 안 하더라? 나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설마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당신은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는 알지. 당신도 언젠가는 일할 거라며.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며. 다 알지. 어째 비꼬는 것처럼 들리는 거 내 착각 아니지? 무슨 소리야. 당신을 내가 왜 비꼬겠어. 아이를 가지는 문제조차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내에 대해 저는 내심 불만이 있었는데요. 늘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바뀌지 않는 모습에 지쳐만 가던 저였지만 혹시 모를 임신을 생각하며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제게 들려온 것은 무정자증이라는 검사 결과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아내에게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저는 정말이지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사랑의 결실이 생긴 거라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임신했다니. 언제? 이제 한 2개월 정도 됐다더라.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안 좋아서 병원 가봤다가 알게 됐어. 당신 말이 근데 맞았다 싶은 게 나 임신했다는 거 아니까 우리 애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있지? 아,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네. 뭐야? 당신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언제는 임신하자 애 갖자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태도가 왜 이래? 당신이 애 안 갖고 싶어 했었는데 갑자기 가지게 됐으니까 눈치 살핀 거였어. 나야 당연히 좋기는 한데 너무 티내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임신했으니까 더 너그러운 마음 가지도록 할게. 앞으로 당신 하는 거 지켜볼 테니까 나 서운한 마음 안 갖게 해줘야 한다? 결혼할 때 했었던 약속처럼 나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내가 당신 서운하게 하고 배신할 일이 뭐 있겠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어찌됐건 임신한 거 축하해. 그런데 당신이랑 나랑 최근에 부부관계 안 한 지 꽤 되지 않았어? 왜? 당신이 회식 갔다 와서 술 많이 퍼마신 날 있잖아. 그때 갑자기 당신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귀엽게 보이기도 해서 그런 일 있었어. 설마 당신 나랑 있었던 일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그날 막 사랑한다고 열정적으로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얼핏 기억나는 것 같기는 하다. 그래. 우리 기특한 신랑.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더 잘해야 한다? 임신했다고 나 찬밥 취급하고 다 잡은 물고기처럼 대하면 안 돼? 아내의 임신 사실을 듣게 됐던 저는 하늘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정자증인데 그럼 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했던 걸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고 오랫동안 사귀고 있었던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 너 어떡할 거야? 절대 문제 안 생기게 한다더니 애 생겨버렸잖아. 남편이 알면 당장 이혼 각인데 대체 어떡할 거냐고. 진정해봐. 뭐 큰일도 아닌데 나한테 따지고 있어. 큰일이 아니야? 지금 네 애 임신했을지도 모르는데 큰일이 아니라고? 남편이랑도 꾸준히 부부관계 같은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남편 자식이라고 퉁치면 되겠네. 우리 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하자. 응? 내 아내가 알면 나도 곤란하고 네 남편이 알면 너도 곤란하잖아.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안 그래? 애시당초 네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언제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다더니 순 거짓말쟁이였네. 이 나쁜 새끼. 당시에는 사랑했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사랑이 식은 거라고 해두자. 그리고 나보고 나쁘다 어쩌다 하는데 너도 남편한테는 똑같은 배신자 아니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네 아이면 어떡할 거야? 몰라. 나도 신경 쓸 일 많고 심란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잡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잘 처리하자. 만약 애 지우고 싶으면 돈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애면 너 와이프랑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는 거야? 징글징글한 소리 좀 하지 말자고 좀. 여자가 뭐 이렇게 매력없게 매달리고 그러냐.
그리고 너 성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결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거리둘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야. 사실 나 남편이랑 부부 관계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래서 그거 우길 수도 없고 임신한 거 네 애 맞다고. 뭐 그럼 술에 취한 날 적당히 하루 잡아서 그날 부부관계 했다고 우겨보든가. 자꾸 나한테 나쁜 머리 좀 쓰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수습해봐. 너 남편 완전 호구라며. 너 정말 쓰레기구나. 어떻게 네 애를 임신했다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 그럼 애를 지우든가. 왜 자꾸 나한테 그러실까? 성인이면 알아서 자기 결정을 좀 내리면 안 되냐? 아님 그 호구 같은 남편한테 애 지울지 말지도 대신 결정해달라 하든가. 저는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저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아내가 실제로 임신한 것은 상간남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상간남이 절 호구 거리는 데에서 그간 아내가 절 어떻게 취급하고 말을 해왔을지 또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증거를 모아 이혼 소송을 하려던 저는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나 앞으로는 많이 바쁠 것 같으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좀 해. 무거운 거 드는 정도는 할 텐데 나머지는 다 당신이 좀 해라. 무슨 소리야. 나 임신한 사람이야. 집안일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떠넘기는 법이 어디 있어? 미안한데 나 이제 일에 좀 욕심이 생겼거든. 잘하면 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중이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업무에 좀 비중을 두고 신경 쓰고 싶어서 그래.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몇 년 동안 나 당신이 하는 고집들이며 억지 다 참아줬잖아. 이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 말하건 나는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통보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따를 줄 알았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당신 뜻이 그렇다면야 이혼을 하지 뭐. 뭐? 당신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이 사랑하는 김영애라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매달렸던 여자야. 설마 나 임신했다고 정이 뚝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우리 애가 졌는데 정 떨어질 일이 뭐 있겠어. 말했듯이 나는 일에 매진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해서 그래. 이상할 거 없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당신 많이 배려하고 참아주느라 그랬던 거지. 하여튼 그렇게 알아. 여보.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있으니 집안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통보도 수월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많은 반발을 했지만 이내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더군요. 상간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식을 꼭 낳겠다는 생각인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태도도 날이 갈수록 고분해져 갔습니다. 저는 이쯤에서야 아내가 전형적인 강약 약강임을 알게 되었죠. 스스로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대하니 오히려 저를 남자답다 생각하며 호감을 보이는 것이 아내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혹시 회식이라든가 뭐 야근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지?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간만에 와인도 마시면서 진한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 해서. 임신한 사람이 무슨 와인이야. 그리고 미안. 나 많이 바쁘니까 혼자서 저녁 챙겨 먹고 있어. 돈 보내놓을 테니까 그걸로 해결하고. 승진하고 나서는 어째 사람이 더 바빠진 것 같아. 돈 많이 주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 자꾸 징징거리지 말자. 일 때문에도 바쁜데 당신 투정 받아줄 시간 없어. 응, 미안. 내가 당신 바쁜 줄도 모르고 괜히 투정 부렸네. 나 그냥 당신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아서 말해봤던 거야. 당신이 힘들면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도 안 할게. 조만간 휴가 낼 테니까 그때 한번 놀러 가든지 하자. 그러고 보니 요즘 당신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고 슬림해졌더라. 일이 바빠서 그런지 뭔가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지적으로 변한 느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살이 많이 빠지긴 했지. 하여튼 나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쉬고 있어. 응. 만약에 빨리 들어오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사랑하는 여보. 저는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에 매진하는 것으로 풀었었고 덕분인지 회사의 인정을 받아 승진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가 일에 매진한다고 갈수록 무신경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매달리고
애정을 갈구하는 여자가 되어 있었죠. 제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을 때와는 달리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처럼 대하니 이런 모습을 보이더군요. 이렇게 변한 아내의 모습에도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 방 먹여주고야 말겠다는 복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식이며 야근이며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상간남을 몰래 만나며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까지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뒤 아내는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여보, 나 출산했어. 당신 바빠서 연락 안 된 건 알고 있는데 언제쯤 올 수 있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연락 안 그래도 받았어. 응. 하필이면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나 혼자 죽는 줄 알았어. 지금도 병실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거 있지? 얼른 와서 나 안아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상간남 찾지 그래? 뭐?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간남이라니. 나 애 낳느라 힘들었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그거야? 대체 뭐 때문에 불륜이니 뭐니 헛소리를 하는데. 그동안 나 속여오고 기만질 해온 거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연기 그만해. 당신이랑 나랑 부부관계 안 한 지가 얼마인데 걔가 내 애라는 거야? 당신한테 이미 다 설명했잖아. 취해서 생긴 애라고. 설마 그 일로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너랑 상간남이랑 저번 주에도 차에서 몰래 데이트했었지? 아주 대낮부터 물고 빨고 난리가 났더라. 둘이 나눈 대화 보면 나 완전 호구 취급까지 해주시고. 여보, 그거 정말 오해야. 무슨 일인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남의 애 싸지르고 내 애라면서 뻔뻔하게 굴었었지. 결혼 생활 내내 내 인생에 기생충처럼 빌붙어선 짜증만 냈었지. 그걸 내 눈으로 다 보고 증거도 있는데 이 마당에 대체 무슨 설명? 당신이 나 외롭게 해서 그런 거잖아. 나는 당신 정말 사랑하고 원해서 늦은 밤까지 기다렸었는데 맨날 일한다고 바쁘다는 말하니까 외로워서 그랬어. 그래서 잠깐 한눈 팔았던 게 잘못이야? 사기를 치려면 너처럼 머리 나쁘면 안 되겠다. 너랑 상간남이랑 불륜집 벌이고 있던 게 나 한창 바쁘기 전이더만 무슨 개소리야? 이미 대화 내용까지 다 캡처되어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뭐야? 혹시 당신 이때까지 나 바람핀 거 알면서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나 엿먹어보라고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냐고. 네 맘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사기치고 사람 기만한 건 넌데 왜 나한테 그걸 따지고 앉았어? 난 그럼 어떻게 살아? 걔도 애 지우라는 거 억지로 출산한 건데 그럼 난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지세요. 우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어떻게 당신이 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신이. 배신 먼저 때린 건 너야. 미친 여자야. 더 상대하기 싫으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여보, 잠깐만. 나 김영애야. 당신 사랑하던 여자. 꺼져. 미친 여자야.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고 상간남 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전 아내는 이 일로 거의 실성하다시피 큰 충격을 받아 책임을 지지 않으려던 상간남을 물고 늘어지게 됐습니다. 상간남은 이로 인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소문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죠. 장모와 장인은 아내의 지독한 배신에 절 붙잡지도 못하고 딸을 잘못 키워 미안하다며 사죄를 할 뿐이었습니다. 입은 상처의 크기에 비해 금전적인 보상은 모자라다 싶지만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두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아주 복수가 달콤하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헌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